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오늘과 내일 통화정책 결정기구인 FOMC 즉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여는데요. 최근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연준이 올해 몇 차례 금리 인하를 예상하게 될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또 분기 말마다 연준이 공개하는 경제 전망 예측에 경기 침체 우려가 담기게 될지 또 FOMC 위원들의 기준금리의 전망을 보여주는 점도표에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될지 잠시 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지칠 줄 모르고 오르던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올해 들어서 상승세가 주춤해지면서 비교적 조용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봄 이사철을 맞아 올해 입주 물량이 감소되는 상황에서 다시 전셋값이 고개를 들게 될지 봄 성수기를 맞이한 전월세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하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부와 서울시가 최근 집값이 급등하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재지정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오늘 오전에 들렸습니다. 네, 예. 정부와 서울시가 오늘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었고요. 이 회의를 통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을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서울시가 지난달 12일이었죠.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또 강남 삼성 대치 청담동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하겠다고 발표를 했었고 이제 다시 재지정을 했으니까 35일 만이 되겠습니다. 해제 구역을 이제 재지정하는데 그치지 않고요. 더 넓은 구역을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 구역으로 묶는 이런 초강수를 뒀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이후에 집값이 이상 급등하는 현상을 보이니까 집값을 좀 조기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에 더 넓은 구역이 묶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일대 아파트 2,200개 단지 40만 가구가 토지로 이제 묶이게 됐습니다. 눈에 띄는 거는 이제 매번 규제 대상에서는 제외가 됐었던 서초구 반포동 일대 또 용산구 한남동 일대 아파트들이 이번에 새롭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된 게 일단 눈에 띄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특정 구역이나 동단위가 아니고요. 구단위로 이번에 한꺼번에 지정을 한 것도 이번이 이렇게 대폭 처음입니다. 지정한 건 처음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토어제 지난달 해제 이후에 서울 전역으로 집값 급등 현상이 퍼져 나가고 있는 이 상황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정 기간은 오는 24일부터이고요. 오는 9월 30일까지 6개월간이고 필요하면 기간 연장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24일부터니까 24일부터 체결된 아파트 신규 매매 계약분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이 며칠이죠? 지금 19일이죠. 19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안 되는 거군요. 19, 20 다음 주 화요일부터. 화요일부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요, 24일이 제가 헷갈려가지고요. 네, 다음 주부터입니다. 네, 일단 정정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맞습니다. 네, 지금 달력을 네, 봤는데 죄송합니다. 멀리 있어가지고요. 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럼 이번 그 토허제 재지정한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은 거죠? 네, 오 시장은 토어제 해제 이후에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네. 이로 인해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토저의 해제와 관련해서 오 시장이 처음 가능성을 언급한 때가 지난 1월이었죠. 그때 당시 열렸던 민생토론회에서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할 수 있음을 처음으로 시사를 했고 지난달 해제 후에 이제 집값이 오르고 나서 이게 토지 해제 때문이다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왔는데 당시에 서울시에서는 오히려 평균 매매 가격이 떨어졌다라는 반박하는 입장을 내기도 했었고요. 네. 그런데 또 오 시장이 하루 뒤에 또
집값 상승이 과도하면 다시 규제하는 것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또 재지정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일련의 과정 자체가 또 시장의 혼란을 키운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일주일여가 흐른 뒤에 이제 구역을 더 확대를 해서 토어제 재지정을 하게 된 것이죠. 오 시장이 토어제와 관련해서 규제 효과가 크지 않다고 결론을 내고 토어제를 해제했는데 한 달여 만에 재지정한 것 자체가 정책 신뢰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것, 그리고 또 한 번 정부 정책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킨 사례가 되었다라는 것. 그런 차원에서 오 시장이 이번 토어제와 관련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전격적으로 발표를 해야 시장의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당장 이제 23일까지 네. 뭔가 지금 거래를 미리 계약서를 써뒀다든가 여러 가지 한 분들 가계약한 분들도 중에서 있겠죠. 네. 예, 이게 어쨌든 취소가 일어날 수도 있고 뭐 거래 시점을 또 앞당겨서 서두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시장의 혼란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외에 또 추가 규제도 검토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가격 상승세가 더 심화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추가적으로 더 확산될 경우에는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그 지정돼 있는 조정 대상 지역 그리고 투기 과열 지구를 더 확대하는 방안도 아하.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투기 과열 지구나 이 조정 대상 지역은 이 토어제와는 또 다른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한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규제로 활용하는 정책 수단입니다. 세금과도 많이 관련돼 있고요. 그렇죠. 네. 일단은 대출이 되게 통제가 되죠. 주택담보대출 맞습니다. 비율이 40% 미만으로 통제가 되고 네. 청약도 제한되고 분양권 전매도 제한되고 또 다주택자 분들에게는 양도세가 이제 중과가 되는 이런 식의 강력한 규제책이 적용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이게 가장 정부가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꼽히는 거죠. 네. 그리고 가계대출 고삐도 다시 조일 방침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에 대한 총량 관리를 강화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기존에 이제 그 주택 증가율에 대한 통제를 월별, 분기별로 이렇게 관리를 해 나가겠다면 여기에 지역별 모니터링 관리도 하겠다. 네.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별 모니터링을 추가적으로 실시를 하고 다주택자라든지 갭 투자와 관련한 가계 대출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엄격히 관리하겠다라는 방침이고요. 특히 집값 상승이 뚜렷한 지역, 강남 3구를 비롯해서 뭐 마용성 이런 지역들이 주 모니터링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당초 올해 7월로 예정했었던 이 전세자금 대출 보증 비율 낮추는 것도 전세 안정화 또 갭 투기 방지를 위해서 5월로 조기 실시하겠다 이런 계획까지 내놨습니다. 네. 자, 그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 상호 관세와 관련해서 네. 더티 15? 네, 더티 15. 라는 그 개념을 꺼내들었다고 하는데 네. 이게 뭔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면서요?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이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상호 관세와 관련된 정책을 설명하는 이 과정에서 이 더티 15라는 개념을 돌연 꺼내든 겁니다. 그러니까 더티가 이제 지저분하다. 어감이 좀 네, 어감은 안 좋죠. 안 좋습니다. 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지저분한 15개 국가. 이 정도로 국가 직역이 앞에. 되겠죠. 네. 네. 예.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미국의 집중적인 압박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세 정책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 더티 15라는 이 표현을 썼으니까 아마도 이거는 미국과의 무역 그 적자국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여기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촉각을 네. 곤두세우는 건데 물론 베센트 장관이 구체적인 나라를 거명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런 나라들이 미국에 대해서 상당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중요한 비관세 장벽을 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고려해서 각국에 달리 상호 관세율을 적용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우리한테 해당되는 건 아마 비관세 장벽이 조금 더 해당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네. FTA가 기본적으로 이제 무관세이기 때문에
무관세 말고도 이제 무역 적자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비관세 장벽들을 우리나라한테는 이제 완화시키거나 철폐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이 되죠. 대표적인 게 이제 30개월 이상 된 소고기의 수입을 확대하는 요구라든지 아니면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배기가스 규정 같은 것들을 완화하는 네. 이런 조치들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더티 15 국가들이 우리나라에 포함될지 안 될지 상당히 좀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자, 오늘과 내일 미 연준의 3월 FOMC 정례 회의가 열리는데요. 내일 발표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결과에서는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발 관세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심과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FOMC의 통화 정책이 달라지는 것 아니냐며 시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 3월 FOMC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빈센트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겸임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네, 약간 알러지가 있으신가 봐요. 네,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아, 네. 연방준비제도가 내일, 그러니까 오늘 내일 이제 3월 연방 공개시장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통화정책 결정 기구잖아요, 미국에. 이 FOMC 회의에서 지금 이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더라고요. 네.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실제 미국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죠. 근데 이 금리의 변화에 따라서 모든 자산 가격들이 바뀌기 때문에 실제 금리 선물 시장에서 네.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또 금리 아닙니까? 그래서 금리 선물 시장에서 이런 FOMC가 열리기 전에 어느 정도 인하와 확률이 있는지 네. 인상의 확률이 있는지 그 확률이 일정 부분 매겨지는데 네. 지금 현재 3월 FOMC에서의 금리 동결 확률이 네. 금리 선물 시장에서 약 한 98% 그런 과거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의 컨센서스가 형성됐다면 금리가 동결이 안 되면 또 재앙인 수준인 것이죠. 네. 그 금리 선물 시장이 지금 어디를 말씀하신 거예요? 네, CME 금리 선물 시장이라고. 시카고 상품거래소 맞습니다. 그 금리 선물 시장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 거기서 봤을 때 동결 확률을 98% 거의 뭐 동결이다 100%죠.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최근 이제 미국 경기 침체 우려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이 솔솔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미국 경제가 아주 견조한 흐름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불확실성하다는 느낌을 일반 청취자분들 아니면 또 투자자들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이번에 열리는 FOMC에서 우리가 어떤 거를 좀 지켜보면서 나의 투자의 어떤 향방을 좀 선택을 해야 될지 그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네, 매우 중요한 대목인데요. 조금 복귀해 볼까요? 3월 달 네. 되면서 네. 미국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3월 달에 보면 매월 캘린더 데이로 네. 매월 초에 굵직굵직한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미국의 ISM 그러니까 공급자 관리 협회에서 네. 발표하는 소프트 데이터 서베이 지표들이 있어요. 네. 그 서베이 지표가 제조업과 서비스업 지표가 발표되는데 네. 미국은 현재 사회에서 GDP의 약 70%가 서비스업 경기지다 보니까 네. 서비스업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자명하지만 실제 금융시장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ISM 제조업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제조업 지수가 급락하면서 네. 미국 경제가 삐그덕거리는 거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실제 미국의 경기 침체라는 것은 사전적으로 국내 총 생산이 그러니까 우리로 생각하면 GDP 성장률이죠. 네. GDP 증가분이 2개월 연속, 그러니까 네. 2분기 연속, 즉 6개월 연속 뒷걸음질 치면 우리가 경기 침체라고 하는데 네. 미국은 이런 분기마다 나오는 경제 성장률 데이터를 네. 매일매일 나오는 경제 지표를 통해서 가늠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는데 애틀란타 GDP 맞습니다. 나우 아닌가요? 네. 그것이 애틀란타 지역 연준에서 발표하는 GDP 나우 포캐스트인데 네. 그것이 현재 마이너스 구간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마이너스 2.1%입니다. 현재. 아.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게 0일 때와 마이너스일 때와 플러스일 때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GDP라는 것은 분기마다 발표하는데 네. 실상 분기마다 한 번씩 뚜껑 열기에는 너무나 오래 걸리기도 하고 네. 이 중요한 데이터를 금융시장에서는 미리 보고 싶어하는 니즈가 네. 충족되는 것이 바로 이 애틀란타 지역 그래서 연준에 매일 대해서 심지어 발표한다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매일 발표에서 적시성 측면에서 매우 좋지만 네. 실제 경제 지표의 변동성이 매우 크다 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가 오르락가락 하기도 해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 2주 어간에 걸쳐서 네. 이 GDP 나우 폴캐스트가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마이너스 2.2 2%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 이게 그대로 나온다면 미국 네. 경제는 실제 1분기 때 마이너스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으로 점쳐지는 것이죠. 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KBS 경제쇼에 나오는데 미국 경제 괜찮습니다. 미국 경제 너무나 견고합니다. 네. 아무나 걱정 없어요라고 하는 게 한 달 전인데 불과 한 달 만에 네. 미국 경제가 자칫하다가는 침체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 경제 데이터도 꼭 100% 들어맞지는 않지만 가장 신빙성과 적시성이 있다라고 하는 선행성이 있다라고 하는 아틀란타 지역 연준에서의 발표하는 GDP 나우 폴캐스트가 마이너스입니다. 네. 그런 국면에서 이번에 3월 FOMC가 열리는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혹자는 네. 이렇게 경제가 안 좋으면 지역 중앙은행인 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뭔가 금리를 낮추던지 아니면 시장이 바라는 완화적인 스탠스, 그걸 흔히 비둘기적인 스탠스라고 하는데 네. 이런 비둘기적인 기대가 무럭무럭 높아져야지 자명하나 우리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카고 선물시장에서는 올해 이번에 동결이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연준도 움직이지 않고 트럼프는 계속해서 관세를 매긴다 그러고 네. 경제는 드디어 미국 경제가 2년 동안 탄탄했었는데 네. 드디어 지표가 고꾸라지기 시작했고 이러면 금융시장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감이 높아지는 형국이죠. 네.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그렇게 봐주셨고 그렇다면은 이제 FOMC에서 나올 원래 그 분기별로 나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뭐죠? 맞습니다. 그 SEP. 네, 그게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이잖아요. 맞습니다. 경제 전망 요약이요. 맞습니다. 그게 중요하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뜩이나 또 지역 미국의 중앙은행은 분기 말마다 369, 12마다 시장과 소통을 위해서 경제 전망치를 발표합니다. 네. 그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비라 그러는데 네, 세비라고 얘기하는군요. 경제지표 요약입니다. 네. SEP가 발표되고 또한 19명의 연준의 지역 연준 이사들이 네. 하나하나 자기의 의견을 네. 답플렛 점 하나로 표시하는 점도표도 발표를 해요. 점, 맞습니다. 플롯, 점도표.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점 하나의 나의 뜻을 시사한다. 뭐 이런 네.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3월 달에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네. 숫자가 좀 투박하지만 숫자를 갖고 우리가 앞으로 경제를 이렇게 봅니다. 물가를 이 정도로 봅니다라는 것이 전망치가 바뀌는 달이고 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지역 19명의 지역 연준들이 나는 올해 말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현재 4.5%가 상단인데 네. 그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내려갈 건지 아니면 올라갈 건지를 정하는 날이기 때문에 네. 이번 분기말 3월 FOMC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 전망 요약 관전 포인트 하나, 두 번째는 점도표 관전 포인트 둘, 네. 그리고 늘상 FOMC 때마다 중요했던 거 파월 그는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나갈 것인가 네. 기자회견 이렇게 세 가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 입장에서도 아주 지금 좀 머리가 복잡할 것 같습니다. 곤혹스럽죠.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하를 계속 주문하는 것 같은 그런 맞습니다. 인상인데 네. 그러면서 관세 정적으로 전쟁을 막 그렇죠. 이어가면서 네. 물가 상승 압력을 더 키우고 있는데 네. 나는 어쩌란 말인가 이런 그렇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 대목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러면 이제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미국의 중앙은행은 금리 정책을 어떻게 하는가? 네. 파월의 기분 따라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기본적으로 로직이 있습니다. 네. 그 로직이 듀얼 먼데이트라고 해서 이중 채무인데 물가의 안정성과 네. 최대 고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과 경기를 본다는 거예요. 네. 이 두 가지의 요소를 갖고 네. 어떨 때는 물가에 좀 더 중점을 두고 네. 그러니까 물가가 높으면 좀 안정스럽게 경기가 안 좋으면 고용을 좀 늘리도록 네. 이 두 가지의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예. 지금 이번 3월 FOMC에서의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는 예. 과연 연준이 이 두 가지의 팩터 중에서 요인 중에서 어느 쪽을 더? 쪽에 무게를 더 두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네. 바로 직전 회의까지는 네. 인플레이션 쪽에 좀 더 무게가 있었다는 것이죠. 아, 그랬던 기억 납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의 관세는 시차를 갖고 물가를 올릴 거야. 그러니까 나 지역 연준장은 네. 그것을 미리
물가가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금리를 동결하든지 여차하면 올릴 수도 있어 아니면 내리는 것을 그만할 수 있어가 네. 바로 직전까지의 FOMC였거든요. 네. 근데 지난번 FOMC랑 지금이랑 달라진 것은 그 사이에 미국 경제가 고꾸라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것이죠. 고꾸라진다는 건 너무 좀 표현을 네네. 고꾸라진다면 진짜 급전직하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표현을 제가 왜 썼냐면 네. 애틀란타 GDP 나우 폴캐스트를 보면 마이너스 말 2.1. 그대로 고꾸라졌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시급하다. 그래서 이번에 관전 포인트는 네. 그동안 인플레이션 안정에 무게를 뒀던 파월 의장이 네. 성장 쪽으로 약간 스탠스를 피버팅 바꿀 네. 것이냐. 정책 전환. 네. 맞습니다.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여전히 물가를 잡아야 된다라고 해서 매파적인 기조 스탠스를 보일 것인가가 최대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어쨌든 금리를 시장에서는 이번 달에는 그 올리지 않을 거라는 거, 동결할 거라는 거는 지금 물가가 아주 낮아질 거라는 기대가 없다는 얘기 아닌가요? 지금은 예. 바로 직전에 나온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들, 네, 네. CPI 이런 것들을 보면 네. 생각보다 높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였었죠, CPI가? 네,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3% 초반까지 나왔기 때문에 네, 네. 그렇다면 물가가 이렇게 높으니까 여전히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진 않겠다. 네. 그게 이번 3월 FOMC에서의 동결 스탠스, 그러니까 컨센서스가 형성된 가장 큰 이유이고요. 네. 더 나아가서 관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되게 중요한 대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관세는 인플레이션 문제가 아니고 성장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설명을 좀 더 해주세요. 성장의 문제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 관세를 매기면 네. 물가가 올라가겠죠. 시차를 갖고. 네. 그런데 물가라는 것은요. 수요, 즉 물건을 사고 싶은 니즈가 많아져야 많을 때, 됩니다. 예. 즉 경기가 좋아질 때입니다. 네. 그런데 경기가 좀 자칫 확장적일 때.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근데 자칫 인플레이션이 좀 과하게, 그러니까 관세가 좀 과하게 매겨져서 네. 오히려 너무 비싸다 이제 못 사겠다. 수요가 둔화된다면 네. 그것은 경기 둔화의 이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이 오기도 전에 오히려 디플레이션일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이죠. 네. 양날의 검 같은 건데 네. 과연 관세가 매겨짐으로 있어서 미국 경제가 그것을 얼마나 감내할 수 있는가. 연준은 그전까지는 미국 경제 고용도 튼튼하고 소비 네. 경제 튼튼하니까 네. 인플레이션의 문제이고 네. 더구나 연준이 그전까지 얘기했던 것은 트럼프 2기가 매기는 관세는 일시적인 거야. 잠깐 물가가 오르다가 안정될 거야. 네. 라는 스탠스였는데 이번에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전히 그렇게 보는가. 아니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니까 관세가 너무나 무자박지하게 이렇고 저렇고 바뀌다 보니까 이거는 일시적이 아니고 퍼머넌트 즉 네. 연속적으로 어느 정도. 오래 갈 거야 네. 라고 한다면 완전히 매파적인 것이죠. 네. 그럼 더 이상 금리를 못 낮출 거니까요. 그런데 또 두 가지 해석은 생각해 보니까 역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건데 경기가 문제야. 네. 그래서 이전까지는 우리가 조금 제한적으로 매파적으로 금리를 엔간하면 안 낮추려고 했는데 네. 경기가 더 먼저 고꾸라질 것 같아서 네. 이제는 완화적으로 바뀔게. 네. 어떻게 나올지가 처음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네요. 방금 전에 지금 인플레이션이냐 디플레이션이냐까지도 맞습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 그 경기 침체 속에 물가 상승인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네. 목소리도 꽤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장도 뒷걸음질 치면서 먹고 살기도 힘든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 네. 그런데 이거는 연속적이 지속될 수는 없고요. 과정입니다. 결국에는 물가가 내려오든지 아니면 성장이 올라가든지 두 가지 축이 하나 무너지는데요. 현재 미국이 딱 지금 시점에서 네. 오늘 기준으로 보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좀 과한 해석일 수는 있지만 네. 그래도 아예 근거가 없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CPI, 즉 물가 소비자 상승률이 높아졌고 네. 아직 GDP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네. GDP의 대리 변수라고 할 수 있는 아틀란타에서 발표하는 GDP는 마이너스고 네. 그러면 딱 사전적으로 물론 100% 맞진 않지만 네. 경제는 뒷걸음질, 물가는 오르고 그래도 스태그플레이션이라 말하면 그 상황이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야지 그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지 몇 주 정도 나온 거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 네. 사실 인플레이션은 하나의 물가가 오래 가는 게 아니고요. 네. 모든 물가가 수개월에 걸쳐서 네. 지속할 때를 우리가 인플레이션 국면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보통 일반인들은 네. 그냥 CPI 같은 네. 소비자 물가 물가 지수가 상승률이 좀 오르면. 오르면 인플레이션을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은 가능성은 적습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그런 것은 거두절미하고 네. 최근에 물가는 오르고 성장은 뒷걸음질 친다.
즉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교과서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는 많이 하는데 네. 실제로 그럼 미국이 언제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었었죠? 미국이요. 네. 대공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그거 아주 40년대. 오래죠. 맞습니다. 거의 100년 그리고 가까이 전. 70년도에 네, 네. 미국이 고충스럽던 네. 70년도에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좀 높았고요. 네. 왜냐하면 우리 기억 속에 폴 볼커라는 네. 네, 미국의 중앙은행장이었는데 파월 연준 지금의 파월 의장과 동일하게 과거에는 폴 볼커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미국의 중앙은행을 잘 모르던 분들도 네. 폴 볼커 금리를 많이 올렸던 사람이라고 네. 기억을 하잖아요. 그때가 바로 네.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가장 네. 높았던 시기입니다. 그 이후에는 별로 없었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 70년대 이후에 거의 없었던 스태그플레이션이 지금 나토깨비 같이 찾아온다. 네네. 글쎄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어쨌거나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이제 금리 정책을 그 연준에서 써야 될 텐데 일단 3월에는 98% 정도가 그냥 동결일 것이다. 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들이 네. 이제 올해 한 2차례 더 인상될 확률이 가장 높다. 네. 뭐 3차례 될 인상과 뭐 1차례 인상될 확률이 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게 분석한 게 뭐 기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맞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것을 언제부터 네. 몇 번에 걸쳐서 인하를 할 수 네네. 있을지 여력이 있을지. 네. 예. 매우 어려운 거죠. 네. 일단 그것을 가늠할 수 있는 힌트들이 점도표라는 것입니다. 네, 네. 미국의 중앙은행은 분기마다 발표하니까요. 바로 직전에 최근 발표했던 게 작년 12월입니다. 12월에는 어떻게 발표했냐? 올해 2번 더 내리겠다. 그게 연준의 생각입니다. 네. 그게 이번 3월 달, 그러니까 내일 발표하겠죠. 어떻게 바뀔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느냐. 네. 저의 뷰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유능한 해외 IB들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네, 투자은행들이요. 네, 투자은행들은 최근에 성장률이 나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CT, JP 모건부터 시작해서 네. 금리를 3-4번은 낮춰야겠다. 예. 더 낮춰야겠다라는 게 지금 해외 투자은행들의 컨센서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도 시장 참가자들은 3-4번을 예상하고 있고 네. 자기는 3개월 전에 2번이라고 얘기했고 네. 이번에 똑같이 3-4번을 낮출 것이냐. 네. 그러면 미국 중앙은행이 성장에 더 무게를 둔다는 거고 네. 아니다. 우리는 여전히 1-2번으로 고수할 거다라고 하면 인플레이션에 좀 더 무게를 둘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의 컨센서스를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 3-4번? 네, 한 3번 정도로 보고요. 네. 이번 3월 FOMC 프리뷰이기 때문에 이번 3월 FOMC의 가제목을 좀 달자면 네. 인플레이션보다는 성장의 무게가 옮기는 회의가 아닐까. 3월 다음이 5월인가요?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5월 초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이번 주는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일본 또 영국의 그 중앙은행도 금리 결정이 예정돼 있더라고. 당장 일본은 동결했습니다. 19일 동결한 건가요? 네. 아, 얼마로 얼마로가 0.5%로 아니라 동결이죠. 네, 0.5%로 동결을 한 상태이고요. 예, 예. 네. 영국이 내일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면요. 네, 영국은 지금 어떻게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까? 영국도 실제 운신의 폭이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초미의 관심사는 일본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일본이 최근에 들어서 일본만의 마이웨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다른 나라는 다 금리를 내리고 있었는데 일본만 정상화, 즉 올리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올릴 것이냐 다음에 올릴 것이냐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역시 모든 중앙은행들이 작년하고 좀 다릅니다. 네. 왜냐하면 가장 큰 형님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 네.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미국 얘기하지만 좀처럼 갈피를 잡을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들 미국이 스탠스를 정하면 우리는 좀 그걸 보고 하겠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일본은 그냥 동결을 한 거고. 맞습니다. 그럼 영국도 가능성이 동결할 높습니다. 신중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고요. 맞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유럽 중앙은행 네. ECB는 금리를 낮췄습니다. 아, 낮춤에도 불구하고 네. 앞으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낮춰왔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낮추는 걸 좀 줄이겠다. 라는 스탠스로 바뀌었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죠. 기존에 행했던 내렸던 국가는 계속 내리고 올렸던 국가는 계속 올리고 있는 게 지금의 현 시점인데 최근에 이런 각 중앙은행들의 컨센서스를 모아보면 네. 써머리 종합해보면 이전의 기조는 잠시 일단 멈춤, 퍼즈일 가능성이 높다. 잠시 쉬어간다. 맞습니다. 네, 그래요. 어쨌거나 세계 각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어떻게 진행될지 초미의 관심사인데 초기에는 이게 협상력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정말 현실화되는 거를 목도하면서 실제로 무역과 경제에 얼마나 타격을 주는 건지 다들 이렇게 셈을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한국 경제가 가장 중요하죠. 관세가 기정사실화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트럼프 2기의 정체성과 결부되기 때문에 관세는 디폴트다.
다만 말씀하셨던 관세가 디폴트라는 건 관세는 기본이다. 맞습니다. 네. 관세는 기본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희망회로 하지 말자. 관세 혹시 매기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아니고 안 매기지 않을까가 네. 아니고 관세는 이미 매겨진다. 네. 다만 오늘 매기고 내일 처리할 수도 있죠. 오늘 매기고 내일 뭘 철회. 네, 철회할 전 수도 있죠. 철이로 잘못. 오늘 매기고 철회할 수 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전히 저는 협상용은 살아있다. 하지만 관세는 매겨지긴 할 것이다라는 게 우리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네. 괜한 희망회로를 지금 돌릴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네. 우리가 이제 협상용이라는 게 트럼프 행정부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4월 2일 날 관세를 매길 텐데 한국의 경우는 그전까지 한 2조 억안에서 계속해서 협상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품목에 얼마나 아니면 어떤 품목을 좀 빼고 이런 게 바로 외교의 영역이기 때문에 네. 물밑 작업이 엄청나게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세는 매겨진다라는 게 기본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예. 관세가 매겨져 있으면 한국의 성장률은 내려간다. 네. 그게 해외 IB들뿐만 아니고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지금까지 나와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탄력성의 계산인데 네. 관세로 인해서 한국의 성장률이 약 한 네. 0.5%포인트 내외의 수준에서 하락할 것이다 라고 네. 보고 있어서 그렇다면 우리 경제가 내년에는 1% 초중반 여차하면 0%대로 내려간다. 자, 어쨌거나 지금 정말 갈수록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내 전국도 지금 아직 좀 이제 뭔가 이렇게 탁 그 불확실성이 제거된 상황도 아니고 네. 또 전 세계 투자은행 중앙은행도 보면 지금 다들 신중한 상황이고 또 관세 전쟁은 디폴트 값이다. 지금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럴 때 국가도 중요하고 네. 근데 국가가 개인 하나하나를 다 지금 어루만져주고 살펴줄 수 없는 상황인 거는 다들 알고요. 네. 심지어 요즘 다들 그런 얘기를 해요. 각자 도생이다. 네. 예, 어떻게 투자자들이 시장에 접근하고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현실을 최소화하고. 네. 예. 저도 뭐 여의도에서 오랜 시간 있었지만 투자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뭔가를 사고 팔아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 이런 국면이 가장 힘듭니다. 매일매일 좋거나 나쁘나 사고 팔아야 되니까. 하지만 개인 분들은요. 업이 아니잖아요. 네, 잠시 소나기는 피할 때는 피해야 되고요. 네. 이게 그 소나기가 아니고 장마다 그러면 오랜 기간 쉴 수도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이게 또 기회가 되는 분들도 계시겠죠.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업이신 분들은 여전히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성장 산업을 찾아라. 네. 그게 업인 분들은 당연시 할 수 있는 거고 네. 일반 분들 내가 이게 업이 아니다. 쉴 때 쉴 수 있다. 쉬는 네. 것도 큰 기회이거든요. 네. 그럼 저는 지금의 태풍의 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의 태풍의 눈일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태풍이 올지 아니면 그 태풍의 눈이 지속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은 잠시 휴지기에 있어야 된다. 다만 네. 우리가 투자를 거론한다는 것은 네. 여전히 미래에 대한 성장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것을 깔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성장 산업을 여전히 주목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휴지기를 가지면서 기회를 생각해보고 본업에 충실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빈센트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겸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부동산 시장을 한 뼘 깊게 분석해보고 한 발 빠르게 전망해보는 순서입니다. 부동산 투자 분석. 우리은행의 함영진 부동산 리서치 랩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앞서서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시와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재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맞습니다. 얘기 좀 해주세요. 한 달 만에 재지정한 것인데요. 네. 그 잠삼대청 지역의 토지거래허가 구역 290여 곳을 2월 13일 규제 완화했었죠. 근데 이제 한 달 만에 그 강남 그리고 서초, 송파, 용산구 한 2,200여 단지고요. 그리고 40만 가구 정도 됩니다. 네. 그 지역을 일단 집값 상승을 이끈 대표 지역이라고 보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확대해서 주택 거래 규제 적용 지역이 상대적으로 넓어졌습니다. 네. 일단 뭐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 투자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죠. 네. 또 한동안 이제 집값 상승이 오르기 전에 이제 구매를 좀 서두르던 일명 이제 포모 수요라고 할 수 있는 네, 분들도 당분간 좀 숨을 고르지 않을까 싶어서
뛰어들지 거래량. 않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거래 시장을 좀 주춤할 걸로 보여지긴 계실 것 합니다. 같아요. 네, 이게 서울 면적이 27%를 다시 묶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서 정확히 어마어마하죠. 면적이 그만큼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전보다 훨씬 더 확대해서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가 실시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기존에 한 지난번 해제되면서 한 달 35일 정도 확 올랐던 집값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해하고 많은 분들이 아니면 이게 뭐 풍선 효과라 그러나요? 거기가 네. 안 되면 대체 투자로 옆으로 간다는 그럴 수 얘기도 있죠. 있고 어떻게 예. 보세요, 전문가 입장에서? 일단 거래 시장은 봄 이사철이지만 확실히 거래의 총량은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2월에 네.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가 5천 건이었는데 네. 그거보다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만 이제 토지거래허가 구역의 지정이 9월 30일까지 6개월 정도이거든요. 올 9월 말까지.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요즘 서울 분양 시장의 공급 진도를 아파트 분양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여기에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좀 급감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봄 이사철 이제 성수기의 임대차 시장의 가격 불안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오른 가격을 크게 떨어뜨리는 부분들 하향 조정하는 것까지는 좀 제한적이라고 보여지고요. 상승률의 숨고르기나 보합 정도로 더 오르지만 않아도 네네. 네, 일단은 조금 안정을 찾는 거겠죠. 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네. 이제 풍선 효과 같은 경우는 일단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이지 않는 지역들이 이제 한강변이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뭐 여의도, 마포, 광진, 강동, 동작, 서대문구 뭐 이런 지역들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이 지역들은 이제 갭 투자 주택 구매 수요가 우회하는 이제 풍선 효과가 야기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는데 네. 대신 정부가 이번에 대책을 발표하면서 집값 불안의 양상에 따라서 이들 지역도 불안하면 토지거래 구역으로 묶거나 아까 말씀하신 여의도는 이미 토지거래 허가 지역을 묶여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유할 지역으로 묶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당장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이 아주 장기화되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네. 저는 조금 더 걱정되는 게 이제 전세 시장입니다. 이제 집을 사지 않는 수요들이 많아진다면 네. 결국 그 수요가 이제 임대차 시장에 머물 수밖에 없는데 네. 올해 이제 임대료가 수도권 위주로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경기도 입주량이 지난해보다 4만 가구 정도 줄어들기 때문에 네. 서울을 감싸고 있는 경기도의 전세 가격마저도 오른다면 사실 월세화라든지 전세 가격의 상승은 조금 이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 주택 임차 시장 분위기는 어떤 거라고요, 정확히? 서울 지역도 월세화나 전세 가격의 움직임들이 꾸준한 편인데요. 네. 그 서울은 이제 동대문구, 성동구 이렇게 연초에 이제 아파트 입주가 몰린 지역에서는 다소 이제 매물도 나오고 가격도 좀 안정돼 있는 편이었지만 뭐 정주여건이 양호한 역세권 그리고 학군지 그리고 이제 강남권 같은 지역은 임대료가 오르면서 서울 전체로는 올해 한 0.1% 전세 가격이 오르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노원구, 양천구, 강서구, 송파구 이런 지역에서는 전세 가격 평균보다는 조금 더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연초하면은 이제 신학기 앞두고 주변 학원가 주변이라든가 또 유명 네. 학군지에 임차 수요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올 초 강남권 아파트의 경우는 월세 거래가 많았다면서요? 아무래도 이제 학군 수요를 무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신학기에 네. 이제 계약을 하기 전에 좋은 학군으로 주거지를 이동하는 교육 목적의 이사 수요가 아무래도 1, 2월 좀 집중된 상황인데요. 실제 1, 2월에 서울 25개 지역 중에 아파트 월세 거래가 가장 많은 지역이 강남권이었습니다. 뭐 송파구가 한 1,500여 건, 강남구가 1,200여 건, 그리고 이제 서초구가 한 1,000건 정도 거래돼서 서울시 25개 구 중에 1, 2, 3등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네. 뭐 강남도 이제 고가 아파트 월세 수요 그리고 신학기 교육 목적의 월세 임차 수요가 몰리면서 사실 이제 강남도 월세 수요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수백만 원의 고가 월세도 상당 부분 차지하나 보죠? 생각보다 고가 월세가 높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이제 올해 거래된 것 중에 1월 1일에 DH 퍼스티어 아이파크라고 개포동인가요, 여기가요? 맞습니다. 네. 여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가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600만 원에 거래됐고요.
서초구 아크로 리버뷰 신반포 같은 경우는 예. 전용 면적 78제곱미터가 보증금 10억 원에 월세가 400만 원 정도 됐고요. 이건 전용이 크지도 않은데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송파구에서는 이제 파크리오 잠실에 있죠. 네. 요 단지 전용 면적 144.77제곱미터가 보증금 1억 원에 월세가 530만 원에 거래되게 됐습니다. 네. 뭐 강남의 그 월세 거래는 그렇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볼 때 서울 전월세 거래 시장은 그러면 어떤 거예요? 뭐 임대료는 올랐지만 거래는 좀 줄었다는 뉴스도 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확실히 임대료는 올랐는데 왜 거래가 줄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바로 이제 임대차 보호법에서 5% 임대료 상한율과 그다음에 이제 2년 더 계약할 수 있는 1+1이죠. 그 최대 4년을 계약할 수 있는 계약갱신권 때문에 거래의 총량은 좀 줄어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네. 3월 7일 조사 기준으로 올해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을 살펴보면 한 37,964건이었거든요. 네. 지난해 동기는 거의 5만 건에 육박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24% 정도 지난해 동기보다 거래가 감소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갱신권 사용이라든지 또 임대료를 혹시 올리지 않는 경우 또는 월세화하는 경우는 일부 묵시적 갱신이 있었기 때문에 거래의 총량은 전수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확정일자부 받는 것만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거래가 좀 줄어드는 걸로 보일 수는 그렇게 있습니다. 보일 수 있겠네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묵시적 갱신 이거는 이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잠깐만 헷갈리는데요. 그러니까 묵시적 갱신이라 하면 예, 갱신 기간 안에 이제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서로 간에 상호 간에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임대인도 깜빡 잊어버릴 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2개월 전까지요. 네. 아. 임차인에게 임대차 갱신 거절을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는 이제 그 기간이 끝났을 때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2년 임차한 것으로 보는 게 이제 묵시적 갱신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묵시적 갱신이 임차인에게 매우 유리하거든요. 네. 일단 임대차의 존속 기간이 2년이고요. 네. 그리고 임차인은 임대료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원하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데요. 뭐 3개월만 앞두고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3개월 안에 임대인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임대료를 100% 아이고. 반환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묵시적 갱신은 하면 안 되겠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좀 불리하고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매우 네, 유리하죠. 그러니까 아이고 뭐 어차피 똑같은 건데 뭘 번거롭게 다시 뭐 해 그냥 계약서 쓰지 말고 그냥 넘어가지 하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넘어갔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그냥 쭉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임차인이 나가겠다 그러면 2년을 원래 계약 기간처럼 2년을 더 살 줄 알았는데 네. 한 1년 있다 나간다 그래도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된다는 예,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더, 또 쓸 수 있어요. 더 살겠다고 아. 하면 뭐 6년도 살 수 있고 8년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사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을 하지 않고 네. 갱신권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해야 되는군요. 네. 그 주택 임대차 실거래 사례를 보면은 이제 그 신규 계약하고 또 갱신 계약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 수치는 어떻게 나오는지도 갑자기 궁금하네요. 네, 올해 이제 신규 계약은 11,879건으로 한 31% 정도 되고요. 그리고 계약갱신 계약은 11,543건으로 마찬가지로 30.4%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의 사실 3분의 1씩은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이고요. 네. 나머지 3분의 1은 갱신권을 쓰더라도 사실 갱신권을 썼다고 하지 않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네. 사실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근데 임대료가 오르게 되면 신규 계약보다는 갱신권을 쓰는 비율이 아무래도 좀 그렇겠죠. 늘어납니다. 5%.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수도권의 임대료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네. 전년보다는 좀 갱신권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그래서 2+2라고 하지 않습니까? 2+2 갱신 계약은 이제 2020년 7월이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그때 네. 이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됐는데 그 법상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이 가능해졌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임대인이 원하면 이제 일요에 한해서 2년 주택 임대차 계약 연장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네. 이 외에 이제 직전 5% 이내로 임대료를 제한하는 임대료 상한제 이점까지 반영됐기 때문에 사실 계약갱신권 사용이 임대료가 오르는 시즌에서는 사용 빈도가 올라가는 특징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계약갱신권 사용할 때 네. 임차인이 응하지 않으면 임대차 유형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같이 금리가 떨어질 때는 뭐 또는 지방가치 집값이 오르지 않을 때는 전세보다는 보증금을 내줄 임대인이 있다면 월세를 받는 것들이 월세율 면에서 훨씬 유리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반전세, 보증부 월세로 임대인이 바꾸고 싶어도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계약갱신권 사용한 경우라면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임대인은 2년의 임대차 기간을 반드시 보장해 줘야 되지만 사실 임차인은 뭐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갱신권은 임차인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입니다. 네. 근데 5% 이내로 2년을 더 쓸 수 있게 동일한 조건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거는 좋은데 네. 임대차 보호법에 그 임차인 보호하는 건 좋은 취지인데 그 계약 갱신된 기간 동안에 임차인이 요구하면 아무 때나 또 맞습니다. 저 보증금을 3개월 내줘야 안인가 되겠죠. 내줘야 된다. 이거는 너무 좀 비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임대차 보호법 수정이 좀 필요하다는 시각들도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2+2가 아니라 2+1으로 가자. 네. 내지는 예를 들어 갱신 계약을 할 때는 상호 협의라든지 아니면 임대인이 일정 부분 보증보월세를 바꾸는 부분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기도 하자. 하고 5% 이내로 이제 상한액을 두되 기간이 맞습니다. 2+2면 2년은 계약이 새로 된 것처럼 그냥 2년을 똑같이 있게끔 하는 게 네. 그래도 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거나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 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또 임대인이 좀 살펴보실 부분인데요. 네. 그 임차인이 계약갱신권 사용을 못하는 몇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이 2번이죠.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네. 이제 임대료를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네. 그리고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그리고 이제 서로 합의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액의 보상을 제공한 경우 네.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제 해당 주택의 전부나 일부를 타인에게 이제 전대한 경우 다른 해준 사람에게 거예요. 예, 맞습니다. 네. 재임대한 경우 그리고 이제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도 있겠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실제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에서 임대인의 가족 중에 일부라도 네. 실거주 하겠다고 한다면 사실상 이 경우에는 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네. 갱신 계약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 이렇게 치면은 자세한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내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꼼꼼히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연내에 서울 아파트 전월세 시장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지 네. 이게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 예. 맞습니다. 이제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한 3만 8천 호 정도 돼서 지난해보다는 늘었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제 동대문 같은 특정 지역에 네. 8천 가구 정도가 쏠려 있습니다. 그 이문 장위동 그쪽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서울 전체의 입주 물량이 풍부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이제 네. 이사철의 임대료가 오를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에서는 서울의 임대차 시장에 좀 보루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올해가 지난해보다 4만 가구 정도 입주 물량이 감소합니다. 한 7만 네. 가구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사철의 계약 만기를 앞두신 임차인이라면 좀 갱신권 사용을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아니면 보여집니다. 혹시 이제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제도 다시 이제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되니까 네. 이제 집값이 조금 안정된다는 생각이 들면 실수요자라면 갭 투자 이런 거 아니고요. 네. 집을 사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네. 사실 서울 지역 같은 지역들 네. 그리고 이제 강남권하고 가까운 경기도 일대 지역에서는 네. 적어도 주택 가격 인플레이션 해진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존 주택 매입, 신규 분양, 경매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영끌하지 마시고 전세금 정도 들고 계신 분들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명진 우리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 랩장과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